여러분 안녕하세요. 2프로의 K아시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야말로 외교 전쟁터가 되어버린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일본, 이 두 거대한 나라가 서로에게 경제 칼을 빼들고 대립하는 와중에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일본 둘 다 우리나라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돼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셨나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심각하고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 말이죠.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지난해 11월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타이완에 유사시가 생기면 일본도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타이완에 손대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타이완을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 바로 경제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800여 가지를 일본에 수출 금지했습니다. 희토류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만들 때, 전기차 만들 때, 각종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그 재료 말입니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의 대부분을 생산하는데 이걸 일본한테 안 판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 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산 화학물질인 디클로실란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이것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입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는 수출을 막고 오늘은 수입도 막겠다. 하루 만에 양방향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희토류 수출 규제가 딱 석 달만 계속돼도 일본은 6,6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의 경제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6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것도 석 달만 막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2011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중국 의존도를 85%에서 58%까지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목줄을 잡힌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 타이완 발언을 한 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하필 지금 2026년 1월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이 일본을 향해 경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설 건지 생각 좀 해봐라.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의 비공개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SBS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측 참석자들이 우리 측에게 정말 강도 높은 표현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지도자가 대외적인 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 일본이 중국의 단호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보 공유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더러 중국 입장을 지지해달라.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진핑 주석의 공개 발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회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 우리가 함께 일본과 싸웠던 그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지금도 함께 일본을 견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노골적이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명백하게 일본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정도면 구애가 아니라 거의 압박에 가깝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말 멋진 균형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순방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쉬운 말로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러면서 중일 양국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이것도 정말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특정 사안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는 뭐 특별히 거기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묘한 대답입니까? 중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부드럽게 우리 입장을 지킨 겁니다. 일본 편에 일방적으로 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중국 손을 들어주지도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우아하게 전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바로 일주일 뒤인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방문했으니 일본도 가는 거죠. 완벽한 균형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회담 분위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숙소인 호텔 앞까지 나와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일본 외교 예절에서 90도 인사는 최상급 예우입니다. 보통은 45도 정도만 해도 격식 있는 인사인데 다카이치가 그 2배로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같았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극진한 예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조차도 변했어요. 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독도를 일본이 부르는 이름이죠. 매년 2월이 되면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그걸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언론이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계가 최악인데 한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면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고요. 한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보면 더 놀랍습니다.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첨단기술 협력 등 미래 지향적인 의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도 논의됐는데 일본이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협정 참여를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회담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렸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제스처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자기 고향으로 초대한 거죠. 두 정상이 함께 호류지라는 절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벽화까지 특별히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중국이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합의를 하는지 중국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압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언론들이 자기 정부한테 올해는 그런 행사 자제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관계 나빠지면 곤란하니까요. 중국한테 당하는 판에 한국마저 잃으면 일본이 완전히 고립되니까요. 한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요청한 게 정말 많았어요. 경제 협력, 기술 협력, 안보 협력까지. 특히 히토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더러 자원을 무기화하지 마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편 들어라. 일본은 중국 편 들지는 마라. 이런 식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지금 거의 애원하는 수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인사한 거, 자기 고향까지 초대한 거, 독도 문제도 꺼내지 못한 거, 이 모든 게 한국이 절실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과거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끼어들 틈도 없었을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냥 강대국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한중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압박했고, 한일 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협력을 간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동맹도 튼튼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편에 서면 곤란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난처한 거고요. 둘 다 한국의 선택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의식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포위당하는 형국이 됩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한 팀이 되는 거니까요. 중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둘째,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옵니다. 셋째, 역사적 유대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굳이 항일 투쟁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던 그 기억을 자극해서 감정적인 연대를 만들려는 거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적대적이니 한국마저 등 돌리면 정말 외로워지는 거죠. 둘째, 경제적 협력입니다. 한일 양국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보완적입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분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죠.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안보적 필요성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벅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균형 외교가 답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중국이 압박하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일본이 손짓하면 협력할 건 협력하되 우리 주도권은 지키는 겁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살려나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월 첫째 주에는 중국 가서 정상회담하고 둘째 주에는 일본 가서 정상회담했습니다. 완벽한 밸런스죠. 셔틀 외교라고 부르는데 양쪽을 오가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했고 10월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경주 APC에 왔고 11월에는 G20에서 또 만났고 이번에 1월에 나라현에서 만났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셔틀 외교가 정착됐다는 증거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줄타기 외교라고도 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양쪽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카드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지막 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 그리고 일본에서는 호류지 같은 역사적 장소를 함께 방문한 것,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외교입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거든요. 임정 청사를 방문하면서 한중 양국이 과거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되새긴 겁니다. 이건 중국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운 나라다. 누구의 속국도 아니고 누구 눈치만 보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의식하고 우리 선택을 기다리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증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됐었죠. 1960년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서 일군 결과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신 분들의 희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식들은 자기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다시는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꿈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세계에서 2위와 3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군사력도 강하죠.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중일 갈등에만 집중하다가 북한을 놓치면 안 되죠. 북한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영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는 그런 외교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 고 한 그 말,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중일 갈등은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목소리가 실효성이 있을 때, 그때 나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우리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위상, 이 국제적 지위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광복 후 전쟁에 패해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눈치를 보는 이 상황. 이게 바로 그분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김구 선생 흉상에 헌화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잊지 말자는 거죠.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뭐였습니까? 문화강국이었습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게 아니라 문화와 평화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K-팝, K-드라마, K-영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꿈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국제 정세는 계속 변할 겁니다. 새로운 도전도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중일 갈등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양국 모두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며 미국과의 동맹도 튼튼히 하는 거죠. 누구의 속국도 아닌 독립적이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균형 외교.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느 한쪽에 맹목적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 나라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위상을 더 높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제도 더 키우고 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문화적 영향력도 더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두 나라가 왜 우리 눈치를 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참 대단한 일이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압박했고,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온 국력, 우리 선배 세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보여준 균형 외교,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중국, 둘째 주에는 일본, 양쪽을 오가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는 계속 변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는 거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작은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